가난한 호라비 아빠는 곤경에 처한 쌍둥이 소녀들을 도왔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혹시 길 잃으신 분들인가요? 바보야,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 죄송합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기도 한다. 박서준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텅 빈 도로에 차를 세운 그 순간이 자신의 미래를 손에 쥔 남자와 그를 이어줄 한 가닥의 실이 될 줄은 몰랐다. 판사가 서류철에서 눈을 들었을 때 서준은 그 눈을 알아봤다. 3일 전 한밤중에 낯선 두 여자를 도울 때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었다. 이제 저 남자가 자신의 딸이 계속 함께 살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떠나보내야 할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판사가 서류철에서 눈을 들었다. 법정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서준은 자신의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눈을 알아봤다. 3일 전 텅 빈 도로 위에서 쏟아지는 빛 속에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었다. 서준은 피고인석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손가락은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는 법정 중앙의 높은 판사석에 앉아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판사, 바로 그 남자였다. 서준은 우연을 믿지 않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3일 전 값비싼 차 옆갓길에서 두 여자와 함께 흠뻑 젖은 채 당황한 모습으로 서 있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때 서준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저 도왔을 뿐이었다. 여자들을 시내까지 태워주고 견인차 번호를 알려주고 떠났다. 그런데 이제 그 남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판사는 몇 초간 그를 쳐다보았다. 표정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전문가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알아본 것일까? 놀란 것일까? 서준은 알 수 없었다. 사건 번호 3452로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고 최수연이 피고 박서준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측 당사자는 출석했습니까? 전 부인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원고 최수연과 그 대리인 이정훈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서준이 일어섰다. 그는 변호사 없이 혼자였다. 돈이 부족했다. 낡은 구제샵에서 산 정장과 서류 가방이 전부였다. 피고 박서준, 대리인 없이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앉으십시오. 서준은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더 세게 쥐었다. 통로 건너편 오른쪽에는 그의 전 부인 수연이 앉아 있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완벽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그녀의 새 남편 강태호가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여러 매장을 소유한 남자. 돈, 인맥, 자신감. 그리고 서준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재판장님, 이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을 시작했다. 원고는 사건 본인 박미나 만 6세의 양육권을 모친에게 넘겨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자녀에게 합당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며 월급은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도시 외곽의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는 별도의 방이 없고 예체능 학원 등 추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준은 이를 악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다. 반면 원고는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현재 배우자와 함께 도심의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립학교, 각종 학원, 해외여행 등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원고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수연은 서준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준이 일어섰다. 목이 바싹 말랐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재판장님, 제가 딸에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에게는 큰 돈도 넓은 아파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줍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제가 직접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차려주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줍니다. 저는 매일 아이 곁에 있습니다. 수연 씨는 3년 전에 우리를 떠났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없었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 많은 새 남편이 생기니 딸이 생각난 겁니다.
그건 여론을 조작하려는 거예요. 수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내가 떠난 건 그 사람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매일 지치고 더러운 모습으로 들어왔다고요. 전 그런 삶을 원치 않았어요. 최수연 씨, 판사가 엄하게 말했다.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다. 서준이 말을 이었다. 제가 부자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행복합니다. 아이는 웃고 떠들고 저를 믿습니다. 만약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아이는 지난 3년간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을 잃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는 말을 멈췄다. 판사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서류로 시선을 내렸다. 3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서준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속이 온통 뒤엉키는 기분이었다. 수연과 그녀의 변호사는 복도로 나갔다. 새 남편 태호는 서준에게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다. 서준은 홀로 앉아 있었다. 10분 후 법원 경위가 들어왔다. 박서준 씨. 네. 판사님께서 집무실로 오시랍니다. 서준은 움찔했다.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서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경위는 그를 복도로 안내해 집무실 문을 노크하고 열어주었다. 들어가십시오. 서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집무실은 크지 않았다. 책상과 책장, 공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책상 뒤에는 법복을 벗고 평범한 셔츠 차림의 판사가 앉아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앉으세요. 박서준 씨. 서준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가 그를 보았다. 저를 알아보셨군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요? 서류에서 눈을 드셨을 때, 바로요.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저도 당신을 알아봤습니다. 3일 전 도로에서요. 당신이 제 딸들을 도와주셨죠. 서준은 말이 없었다. 저는 당신이 이 사건의 피고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판사가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재판 전에 서류를 열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우연이겠죠?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요. 판사가 그를 유심히 쳐다봤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저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져서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상하죠.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박서준 씨, 제가 법정 밖에서 당신과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 전 당신은 빗속에서 차를 세우고 낯선 두 아가씨를 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도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도왔습니다. 제 딸들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딸들이 말하길 아빠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애들 말이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합니다. 제 딸들은 저 없이 자랐죠? 저는 돈이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은 외로워요. 그런데 당신은 곁에 있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서준을 향해 돌아섰다. 제가 사건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의 전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판결은 공정할 겁니다. 서준은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10분 후에 재개하겠습니다. 서준은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어쩌면 모든 게 잘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세상은 정말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답하는지도 모른다. 그는 법정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수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거짓말하지 마. 아무 말 안 했어. 수연아. 그냥 이야기 좀 했을 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10분 후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왔다. 모두 일어섰다. 모두 앉으십시오. 재판을 속행하겠습니다. 서준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판사는 서류를 보았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경청했으며 양친의 주거 환경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침묵. 본 법원은 피고 박서준이 제한적인 재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삶 속에서의 지속적인 존재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원고 최수연은 지난 3년간 자녀 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수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이는 편파적인 판단입니다. 앉으시오. 오 판사가 잘라 말했다.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자녀 방민아는 친부 박서준의 슬하에서 계속 양육될 것을 명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서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판사가 그를 보았다. 따님은 당신과 함께 있게 될 겁니다. 박서준 씨. 수연이 비명을 질렀다. 이건 불공평해요. 항소할 거예요. 그럴 권리는 있습니다. 이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그는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서준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가 이겼다. 미나가 그의 곁에 남게 되었다. 3일 전 재판까지 72시간. 서준은 저녁 7시 반에 공장 문을 나섰다. 근무는 6시에 끝났지만 아침에 출발해야 할 트럭 엔진을 수리하느라 늦어졌다. 손은 기름때로 얼룩졌고 등은 쑤셨으며 눈은 피로로 침침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이웃정 아주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이 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서준 씨. 이제야 봤네. 걱정했잖아. 미나 기다리고 있어? 밥도 먹고 숙제도 다 하고 지금은 만화 보고 있네. 정말 감사합니다. 30분 안에 갈게요. 알았네.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서준은 낡은 국산차에 올라탔다. 시동이 3번 만에 걸렸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된 모양이었다. 교체해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히터를 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도로로 차를 몰았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아스팔트를 비췄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늘고 우비는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었다. 서준은 운전하며 재판을 생각했다. 72시간 모든 것을 결정할 재판까지 사흘. 수연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2달 전이었고 소장이 날아왔다. 서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장난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미나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와 대화를 시도했다.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새 남편과 함께 나타났다. 키가 크고 비싼 정장을 입은 자신감 넘치는 남자였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앉아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서준이 물었다. 3년 동안 딸은 필요도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삶을 줄 수 있으니까. 우수연이 대답했다. 좋은 학교, 학원, 여행, 당신이 해줄 수 없는 모든 것들. 하지만 미나는 나랑 행복해. 행복하다고. 수연이 비웃었다. 당신은 도시 외곽 원룸에 살면서 하루 12시간씩 일하잖아. 아이는 이웃집에 맡겨지고. 그건 삶이 아니야. 서준아. 그건 생존이지. 그녀의 남편 태호가 수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갈등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그 환경이 있고 당신에겐 없죠? 법원도 그걸 알 겁니다. 서준은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다. 미나에게 필요한 건 당신 돈이 아니야.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필요하지. 수연이 덧붙였다. 당신이 아이에게서 앗아간 엄마 말이야. 내가. 당신이 가난하게는 더는 못 살겠다며 스스로 떠났잖아. 대화는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 수연은 태호의 팔짱을 끼고 일어나 가버렸다. 서준은 텅 빈 커피잔을 응시하며 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재판은 사흘 뒤였다. 서준은 신호등에 멈춰 섰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와이퍼가 유리를 닦았지만 얼룩만 남겼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 미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7시까지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1시간이나 늦었다. 이것도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겠지. 그는 생각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일 때문에 늦는다고, 딸을 이웃에게 맡긴다고, 나쁜 아빠라고 말할 거야. 신호가 바뀌었다. 서준은 차를 출발시켰다.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없었다. 공장 노조의 법률 상담원에게 서류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해 주었지만 경고했다. 서준 씨,
상대방은 경험 많은 변호사가 있고 당신은 혼자요. 승산이 크지 않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말하시오. 당신이 좋은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시오. 하지만 법정에서는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오. 서준은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절대로. 앞차들이 속도를 줄였다. 교통체증이었다. 서준은 욕을 뱉었다. 또 10분이 지체될 것이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웃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머니, 저 차가 막혀서요. 20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서준 씨 걱정 마. 미나는 얌전히 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대시보드에 놓고 백미러를 보았다. 피곤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거뭇한 수염. 면도라도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없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준은 몇 미터 나아가다 다시 멈췄다. 72시간. 그는 3년 전 수연이 짐을 싸서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미나는 그때 3살이었다. 엄마가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울었다. 엄마 다시 와. 매일 저녁 물었다. 모르겠어. 아가 서준은 대답했다. 모르겠어.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다. 미나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며 엄마를 찾았다. 서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흔들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를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러다 조금 나아졌다. 미나는 익숙해졌고 다시 웃기 시작했으며 그를 닷바라 부르며 서준이 더는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느낄 만큼 꽉 껴안았다. 그런데 이제 수연이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 체증이 풀렸다. 서준은 뻥 뚫린 도로로 나와 속도를 높였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시야가 좋지 않았다. 헤드라이트는 몇 미터 앞에 어둠만 겨우 뚫었다. 서준은 라디오를 켰다. 뉴스였다. 날씨, 경제, 정치에 대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그는 듣지 않고 꺼버렸다. 침묵. 오직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뿐이었다. 그는 우회도로로 접어들었다. 아스팔트 상태는 나빴지만 차가 적어 더 빨리 갈 수 있었다. 5km쯤 달렸을까? 주위는 들판과 드문 나무, 어둠뿐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갓길에서 불빛이 보였다. 비상등이었다.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서준은 속도를 줄였다. 비싼 외제차였다. 검고 반짝이는 빛 속에서도 비싸 보이는 차. 그 옆에는 젊은 두 여자가 서 있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흠뻑 젖어 당황한 모습이었다. 서준은 그냥 지나쳤다. 내 알바 아니야? 시간이 없어. 민하가 기다려. 여기서 더 늦으면 정 아주머니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그는 50m쯤 지나가다 차를 세웠다. 몇 초간 백미러를 통해 깜빡이는 비상등을 보며 앉아 있었다. 내 알바 아니야. 그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손은 어느새 후진 기어로 향했다. 그는 후진해서 그들 옆에 멈춰 창문을 내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튀었다. 도와드릴까요? 여자들은 달려왔다. 둘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네, 제발요. 차가 멈췄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준은 차에서 내렸다. 비가 즉시 쏟아져 내렸다. 그는 외제차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었죠? 그냥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졌어요. 다시 걸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기름은 있고요. 네, 가득 찼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여자들이 본이들 열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비추며 엔진을 살폈다. 점화 플러그가 젖었거나 배선 문제일 거야. 정비소로 가야 해. 그런데 어떻게 가죠? 여긴 도로 한복판인데요.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견인차 부를 수 있으세요? 번호가 없어요. 서준은 아는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나다. 우회도로에서 아가씨들이 발이 묶였는데 와줄 수 있냐? 형님, 지금 밤인데요. 알아. 좀 도와줘라. 잠시 침묵. 알았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서준은 좌표를 보내고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에 올 겁니다. 두 분은 어디로 가시는데요? 시내 호텔로요. 알겠습니다.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들은 뒷좌석에 탔다. 서준은 차를 출발시켜 달렸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박서준입니다. 저는 예나예요. 이쪽은 제 동생 예리고요. 저희 쌍둥이예요. 그래 보이네요. 차 안은 조용했다. 비가 지붕을 두드렸다.
서준은 도로를 주시했다. 이렇게 늦게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리가 물었다. 집에요. 퇴근하는 길입니다. 늦게까지 일하시나 봐요. 네, 이교대 근무라서요. 힘드시겠어요? 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익숙했다. 가족은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6살이에요. 아내는요? 없습니다. 저 혼자예요. 여자들은 침묵했다. 그러다 예나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 아버지도 일을 많이 하세요. 거의 뵙질 못하죠. 아버지는 돈이 곧 관심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아빠가 그냥 곁에 있어 주기만 한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서준은 백미러로 그녀의 슬프고 지친 눈을 보았다. 아버님은 두 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서준이 말했다. 그저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겠죠? 그럴지도요. 그들은 시내에 도착했다. 서준은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여기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뺏었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생기면 그때 도우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자들은 내렸다. 예나가 창가로 몸을 숙였다. 감사합니다. 서준 씨, 정말 친절하시네요. 따님은 행복하겠어요.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다. 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20분 후 도착해 3층으로 올라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정아주머니가 문을 열었다. 서준 씨, 드디어 왔네. 미나는 이제 막 잠들려고 해. 죄송해요. 늦었습니다. 괜찮아. 들어와서 데려가. 미나는 담요를 덮고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서준은 다가가 몸을 숙여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 왔어. 그녀는 눈을 뜨고 졸린 듯 미소 지었다. 아빠다. 그래, 나야. 집에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이를 담요로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나 버리지 않을 거지, 그렇지? 서준은 그 자리에 멈췄다. 뭐,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고 했어? 안 보낼 거지?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절대로. 그가 속삭였다. 절대로 널 보내지 않을 거야? 그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히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나와 창가에 앉았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재판까지 72시간. 그는 도로 위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다. 재판까지 이틀, 48시간. 서준은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창밖은 어두웠고 집안은 추웠으며 고요했다. 그는 일어나 얼음장 같은 찬물로 세수했다.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보일러가 일주일 전에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었다. 방으로 들어갔다. 미나는 이불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그는 이불을 잘 덮어주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잘 자, 아가. 금방 돌아올게. 아이는 깨지 않았다. 서준은 옷을 입고 차가 담긴 보온병을 챙겨 집을 나서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정 아주머니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서준 씨, 왜 이렇게 일찍? 깨워서 죄송해요. 출근해야 해서요. 6시 근무거든요. 미나는 아직 자요. 7시에 깨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걱정 말고 가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에 탔다. 시동이 5번 만에 걸렸다. 배터리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다. 길로 나섰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드문 가로등이 텅 빈 거리를 비췄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뾰족한 눈발이 유리에 내려앉았다. 서준은 히터를 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재판을 생각했다. 이틀. 그러면 판결이 난다. 그는 상담원의 말을 떠올렸다. 진실을 말하시오. 하지만 법정에서는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오. 만약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판사가 수연의 편을 들어주면? 그녀에겐 돈, 변호사, 인맥이 있다. 그에겐 오직 사랑뿐이다. 하지만 사랑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 서준은 핸들을 꽉 쥐었다. 뺏기지 않아. 도망쳐야 한다면 아이를 훔쳐서라도 어디든 가겠어. 다른 도시로, 시골로, 세상 끝까지라도. 그는 그것이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이가 걸린 문제라면 광기가 유일한 해답이 되기도 했다. 공장은 사이렌 소리로 그를 맞았다. 근무가 시작되었다. 서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공구를 챙겨 작업장으로 향했다. 박 씨,
김 반장님이 불렀다. 저 트럭, 오일이랑 필터 가라. 점심 전까지 끝낼 수 있지? 해보겠습니다. 서준은 차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기름이 검은 줄기로 오일 바지에 흘러내렸다. 그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일했다. 손은 저절로 볼트를 풀고 부품을 갈고 다시 조였다.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자신이 미나에게 최고의 아빠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말은 공기일 뿐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언젠가 미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빠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럼 아가, 아이스크림보다 더 사랑하지.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아이는 웃으며 그를 껴안았다. 서준은 그 기억에 트럭 밑에서 하마터면 울 뻔했다. 근무는 오후 2시에 끝났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공장을 나섰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아졌다. 서준은 차에 타서 미나를 데리러 학교로 갔다. 아이는 분홍색 점퍼에 하얀 모자를 쓰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빠. 그는 아이를 번쩍 안아 품에 꼭 껴안았다. 왔어. 우리 아가.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 그림 그렸는데 아빠 그렸어. 정말. 보여줄 거야? 집에 가서 보여줄게. 그들은 차에 탔다. 미나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내일 수학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서준은 들으며 미소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내일은 시험, 모레는 재판. 오늘이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는 마지막 날이면 어쩌지? 내일 아이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지금은 아니야. 집에서 미나는 그림을 보여주었다. 종이에는 네모난 머리에 막대기 같은 팔다리를 가진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밑에는 우리 아빠 최고라고 쓰여 있었다. 서준은 그림을 보고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아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이야. 정말이지? 정말이고 말고. 저녁에 그는 저녁을 차렸다. 냉동 만두를 구웠다. 간단했지만 미나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들은 밥을 먹고 아이는 숙제를 했고 그는 검사를 해주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신데렐라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미나는 그에게 바싹 기댄 채 들었다. 아빠, 계모는 왜 그렇게 못됐어? 글쎄, 아마 어린 시절이 불행했나 보지? 그럼 우리 엄마도 못된 사람이야? 서준은 멈칫했다. 아니, 아가.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다른 삶을 원했을 뿐이야. 왜 우리랑 같이 살기 싫어했는데? 어른들은 가끔 뭐가 더 중요한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 미나는 생각에 잠겼다. 아빠는 항상 나랑 같이 있을 거지? 서준은 아이를 더 꽉 껴안았다. 언제나. 약속할게. 아이는 그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와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48시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미나. 그네를 타는 미나. 아이스크림을 든 미나. 학교 입학식 날의 미나. 곰 인형을 껴안고 잠든 미나. 서준은 사진을 보며 속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뺏기지 않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그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고 잠을 설쳤다. 악몽을 꾸었다. 법정. 판사가 자녀는 모친에게 인도한다 오고 말한다. 미나가 온다. 그에게 손을 뻗지만 그는 끌려나간다. 새벽 3시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침대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잿빛 얼굴, 충혈된 눈 이러면 안 돼. 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그는 방으로 돌아와 미나 옆에 누워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는 졸린 듯 몸을 돌려 그에게 파고들었다. 아빠, 여기 있어, 아가. 아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서준은 어둠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심장이 차분하게 뛰었다. 두려움이 물러갔다. 아이가 곁에 있는 한 모든 게 괜찮았다. 다음 날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다. 재판까지 24시간. 서준은 미나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다. 근무는 짧았다. 점심까지만 하고 조퇴를 신청했다. 반장님이 허락해 주었다. 박 씨,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괜찮습니다. 반장님, 그냥 잠을 좀 설쳐서요. 내일이 그날이지. 힘내게. 다 잘 될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그는 시내로 가서 가게에 들러 새 셔츠를 샀다. 싸구려지만 깨끗한
재판을 위한 셔츠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미나를 학교에서 데려왔다. 저녁은 함께 보냈다. 보드게임을 하고 웃고 장난쳤다. 미나는 평온하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서준은 창가에 앉아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불빛, 자동차, 사람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미 3일 전 텅 빈 도로 위 빗속에서 그가 차를 세우고 낯선 두 여자를 도왔을 때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때로 세상은 힘이 아니라 인간성을 시험한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세상은 응답한다. 서준은 그것을 몰랐지만 내일 알게 될 것이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재판 전 마지막 밤은 고요했고 아침이 오면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준은 판사의 집무실에서 나와 복도에 멈춰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판사가 그를 알아봤다. 3일 전 그가 구해준 딸들의 아버지인 바로 그 남자가 우연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 서준은 신비주의를 믿지 않았다. 평생을 손으로 일하고 차를 고치며 살았다. 세상은 논리, 물리,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논리가 침묵했다. 그는 눈을 떴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수연과 그녀의 변호사는 대기실로 간 모양이었다. 태호는 복도 끝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통화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아마 어떤 거래를 논의하는 듯 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재판 재개까지 20분이 남아 있었다. 휴정은 10분 정도로 짧을 거라 생각했는데 판사는 30분을 선언했다. 왜일까?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 서준은 판사실의 문을 바라보았다. 닫힌 무겁고 두꺼운 나무문 그 너머에 그의 운명을 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짧지만 중요했던 대화를 떠올렸다. 판사는 말했다. 판결은 공정할 겁니다. 하지만 공정이란 무엇일까? 수연에게 공정이란 미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돈, 교육, 여행, 사립학교, 과외, 학원. 서준에게 공정이란 곁에 있어주고 사랑하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고 학교에서 데려오고 무서울 때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이다. 누가 옳은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서준은 창가로 다가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눈이 커다란 솜이 뭉치처럼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우산 아래 몸을 숨기며 보도를 걸었다. 차들은 정체 속에서 기어가고 있었다. 도시는 이 도시 안에서 누군가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를 제외한 모두에게는 평범한 날이었다. 박서준 씨. 서준이 돌아보았다. 태호가 비싼 코트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옆에 서 있었다. 비싼 향수 냄새, 자신감 있는 자세,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한 사람의 눈빛. 네, 서준이 물었다. 얘기 좀 합시다. 무슨 얘기요? 태호가 더 가까이 다가와 거의 다정하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봐요. 당신이 딸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 눈에 보여요. 하지만 상황 파악은 해야죠. 수연 씨에겐 자원이 있지만 당신에겐 없어요. 뭘 그렇게 끌어요? 왜 자신과 아이를 괴롭힙니까? 좋게 합의합시다. 당신이 소란 없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주죠. 새 차를 샀거나 집 수리하는 데는 충분할 겁니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서 쉬다 올 수도 있고요. 마음 진정시키고 새 인생을 시작하세요. 서준은 그를 말없이 쳐다봤다.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진심입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물론입니다.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모두에게 이익이죠. 서준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물러섰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는 유지했다. 당신은 내가 내 딸을 3천만 원에 1억에 그 어떤 돈에라도 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파는 게 아니죠. 왜? 태호가 달래듯 손을 들며 정정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박서준 씨, 당신도 똑똑한 사람이니 알 거 아닙니까? 법원은 항상 어머니 편입니다. 법, 판례, 통계, 모든 게 당신에게 불리해요. 왜 벽에 머리를 박습니까? 돈을 받고 이 상황을 놓아주세요. 꺼져. 서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준 씨, 한 대 치기 전에 꺼지라고. 태호는 양손을 더 높이 들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진정해요. 그냥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안은 유효하니
잘 생각해보세요. 그는 돌아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며 가버렸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뒷조차가 멱살을 잡고 기억에 남도록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안 됐다. 그건 그들에게 유리한 패를 쥐어주는 꼴이다. 공격적인 아버지, 불안정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아이에게 위험한 존재. 그는 주먹을 풀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10까지 셌다. 침착, 오직 침착. 그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잿빛 얼굴, 충혈된 눈, 거뭇한 수염.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판사의 판결이었다. 서준은 종이 타월로 얼굴을 닦고 다시 복도로 나왔다. 법정 문 앞에는 수연이 혼자 서 있었다. 변호사도 남편도 없이 그녀는 바닥을 보고 있었다. 서준은 지나치려 했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서준 씨. 그가 멈춰 섰다. 왜?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운 모양이었다. 나 모든 게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건 아니야? 서준은 말이 없었다. 나도 나쁜 엄마는 아니야. 이 그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냥 3년 전에는 감당이 안 됐어. 너무 힘들었어. 당신은 계속 일만 했고 나는 시간이 없었어. 외롭다고 느꼈고 그래서 떠났어.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누구에게 더 낫다는 거지? 서준이 물었다. 당신한테, 모두에게. 당신도 다른 사람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나도 더 행복할 거라고. 미나는 당신이 떠나기 전까지 행복했어. 수연이 시선을 피했다. 알아. 하지만 더는 못 견뎠어. 이해해? 숨이 막혔다고. 다른 삶이 필요했어? 얻었네.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돈, 아파트, 사업하는 남편, 꿈꾸던 모든 걸 얻었어.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아? 여전히 텅 빈 기분이야. 태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날 사랑하진 않아. 그는 나라는 아이디어를 사랑해. 파트너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쁜 아내를.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미나를 되찾고 싶어. 수연이 말했다. 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서야. 진짜 엄마가 되고 싶어. 너무 늦었어. 서준이 대답했다. 아이는 당신을 기억 못해. 아이에게 당신은 낯선 아줌마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어? 뭘로? 돈으로. 선물로. 수연아, 아이에게 필요한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랑이야.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알아. 다 알아. 하지만 기회를 줘. 제발. 서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이 여자를 사랑했고 결혼했고 가족과 행복을 꿈꿨다. 그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어린 딸과 그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3년간 그는 그녀에게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그녀가 서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었다. 기회는 있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3년 전에 당신은 그 기회를 쓰지 않았어. 그는 그녀를 지나쳐 법정으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 수연도 뒤따라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얼굴은 눈물로 젖었지만 더는 울지 않았다. 그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앞만 보고 있었다. 10분이 더 흘렀다.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수연의 변호사가 돌아와 그녀 옆에 앉아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는 듣지 않는 듯 고개만 끄덕였다. 태호는 마지막으로 들어와 먼 줄에 앉아 모두를 무시한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법원 경위가 들어왔다. 모두 기립. 재판장님 입정하십니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진지하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참석자들을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착석. 모두 자리에 앉았다. 판사는 서류철을 펴고 몇 장을 넘기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서준은 심장이 점점 더 세게, 더 크게, 마치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저는 20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아동 관련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희망, 누군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인가?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는 서준을 보았다. 이 사건은 저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 많이 판사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준은 속에서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3일 전 판사가 말을 이었다. 진정한 부성애가 무엇인지 저에게 일깨워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딸들이 밤의 빗속에서 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습니다. 딸들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바쁘다고 말했죠. 견인차를 부르라고요. 딸들은 말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법정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그 후 딸들이 다시 전화해서는 낯선 남자가 자신들을 구해줬다고 했습니다. 시내까지 태워주고 돈도 받지 않고 그냥 도와줬다고요. 딸들은 그를 묘사했습니다. 피곤해 보이고 작업복 차림에 말수는 적었지만 친절한 사람이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세상엔 그런 사람이 많지. 그리고 잊었습니다. 판사는 서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런데 오늘 아침 당신의 사건 서류를 열어보고 저는 사진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왜 서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딸들은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빠보다 더 친절했어.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아이들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수연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판사를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일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출세 가도를 달리며 딸들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학교, 여행, 돈. 하지만 딸들은 외롭게 자랐습니다. 딸들은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읽어준 적이 없으니까요. 학예회에 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간 적이 없으니까요. 저는 중요한 일,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일로 바빴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런데 당신, 박서준 씨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원룸에 살며 월 250만 원을 법니다. 하지만 당신의 딸은 당신이 매일 곁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돈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서준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도 완벽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아이와 놀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잠들 때도 있고요. 하지만 노력합니다. 정말로 노력합니다. 압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준은 허리를 폈다. 심장이 멎었다. 판사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저는 사건을 상세히 검토했고 추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소득증명서, 주거환경조사보고서, 그리고 당신의 딸과 상담했던 심리상담사의 소견서까지요.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버지에게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 유대관계를 끊는 것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할 것이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친은 3년간 부재했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전화하지도 방문하지도 딸의 삶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아이에게 그녀는 낯선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모친에게 보내려는 시도는 아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수연의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반론을 허락해 주십시오. 앉으시오. 우 판사가 말을 끊었다. 아직 내 말이 끝나지 않았소? 변호사가 앉았다. 법은 법원이 아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 판사가 말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박미나 양의 이익은 아버지와 아이를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법원 직인이 찍힌 종이를 꺼냈다. 이상의 이유로 본 법원은 원고 최수연이 피고 박서준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기각한다. 자녀 박미나는 친부의 슬하에서 계속 양육될 것을 명한다. 완전한 양육권. 모친은 부친과의 협의 및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여 월 2회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수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했다.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는 모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그럴 권리는 있습니다. 이 판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그는 일어섰다. 모두가 따라 일어섰다. 판사가 법정을 나갔다. 서준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판결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이겼다. 미나는 영원히 그의 곁에 남게 되었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태호가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챙겼다. 몇 분 후 서준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문 앞에서 수연의 변호사가 그를 막아섰다. 박서준 씨, 이게 일시적이라는 건 아시겠죠? 항소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힐 겁니다. 당신에겐 승산이 없어요. 서준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해보시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고 이제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는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었다. 눈이 커다란 솜이 뭉치처럼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서준은 계단에 멈춰 서서 고개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눈송이가 얼굴에서 녹아 눈물과 섞였다. 그가 이겼다. 미나는 그의 곁에 남았다. 서준은 법원 계단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주위에서 소음을 냈다. 자동차, 사람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삶. 그러나 그의 내면은 고요했다. 이상하고 낯선 고요함. 몇 달간의 두려움 끝에 그가 이겼다. 미나는 그의 곁에 남을 것이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아주머니, 서준 씨, 어찌 됐어? 이겼어요. 미나, 저랑 같이 살게 됐어요. 수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서준 씨,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모두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무슨 소리? 자네가 잘한 거지? 미나는 집에 잘 있어? 어서 와, 아이가 기다리네. 서준은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법원 문을 돌아보았다. 수연은 아직 안에 있었다. 아마 울고 있겠지? 태호가 위로하고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항소를 준비하겠지만 서준은 더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그의 편이었다. 판사가 그것을 보았고 항소심까지 가더라도 다른 판사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다. 어디선가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기타를 든 거리의 악사였다. 사람들이 열린 기타 케이스에 동전을 던져 넣었다. 서준은 멈춰 서서 들었다. 가사 없는 단순한 멜로디, 슬프면서도 동시에 밝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케이스에 넣었다. 악사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은 낡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이 한 번에 걸렸다. 배터리도 그를 축하해주기로 한 모양이었다. 히터를 켜자 따뜻한 바람이 실내로 퍼졌다. 그는 도로로 나와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운전하며 도시와 사람들과 눈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더 밝고 더 생기 있게. 어쩌면 이게 행복일지도 모른다. 가장 소중한 것이 곁에 있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감정. 20분 후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했다. 낡은 5층 아파트,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기울어진 발코니. 하지만 이곳은 집, 그의 집이었다. 서준은 3층으로 올라가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 정 아주머니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와, 영웅. 서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미나가 소파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다가 아빠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아빠. 아이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서준은 아이를 번쩍 안아 품에 꼭 껴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파묻었다. 어린이 샴푸 냄새와 행복의 냄새가 났다. 아빠, 울어. 미나가 몸을 떼며 물었다. 아니, 아가. 그냥 너무 기뻐서 그래? 무슨 일 있었는데? 서준은 아이를 안은 채 눈을 맞췄다. 미나야, 아빠가 어디 중요한데 가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응, 얘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 거기 다녀왔는데 이제 내가 영원히 아빠랑 같이 살기로 결정됐어.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미나는 그의 목을 껴안았다. 난 어차피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약속했잖아. 서준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그래, 약속했고 지켰지. 정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집으로들 가. 좀 쉬어야지. 여긴 내가 치울 테니.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로요. 뭘, 서준 씨, 자네는 좋은 아빠야? 하늘이 도울 걸세.
서준은 미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미나는 곧장 방으로 달려가 장난감을 꺼냈다. 아빠, 나랑 놀아줄 거지? 물론이지. 옷만 갈아입고. 서준은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낡은 청바지와 늘어난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그는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았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할머니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한 남자가 차에 눈을 치우고 있었다. 평범한 날이지만 서준에게는 특별한 날이었다. 이제 그는 미나가 그의 곁에 영원히 함께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주전자가 끓었다. 서준은 차를 우려내 잔에 따르고 식탁에 앉았다. 휴대폰을 열었다. 부재중 전화 몇 통, 어머니에게서 한 통, 공장 동료들에게서 2통,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한 통. 서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서준아. 그래, 어떻게 됐니? 잘 됐어요. 이겼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다 괜찮아요, 엄마. 미나 저랑 있어요? 우리 손녀한테 안부 전해줘.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그럴게요. 그들은 몇 분 더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전화하셨던데요. 네, 김진우 판사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뵈었죠? 서준은 자세를 바로 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서준 씨, 그리고 제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것 같아 기쁩니다.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쥐어짰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 일인걸요. 하지만 아십니까? 당신의 사건은 저로 하여금 제 자신과 제 딸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딸들에게 갔습니다.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당신 덕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일깨워 주셨어요. 따님 잘 키우십시오. 네, 꼭 그러겠습니다. 판사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휴대폰을 보며 앉아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저 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도록 사건들을 배열한 것 같았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정의가 존재한다고 믿고 싶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아빠, 방에서 미나가 불렀다. 안 와. 가, 아가. 서준은 차를 마저 마시고 방으로 갔다. 미나는 장난감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있었다. 아빠가 곰하고 내가 토끼 할게. 좋아. 그들은 저녁까지 놀았다. 그리고 서준이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만두였지만 미나가 좋아했다. 작은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다. 아빠, 내일 학교 가? 그럼, 왜? 그냥 아빠랑 집에 있고 싶은데. 서준이 미소 지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공부해야지. 커서 엄마처럼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미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엄마, 또 와. 서준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가끔 올지도 몰라. 내가 보고 싶어 한다면? 모르겠어. 나 엄마 거의 기억 안 나?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거나 아니면 새로 알아가게 될지도 모르지. 미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계속 먹었다. 저녁 식사 후 서준은 설거지를 하고 미나를 재웠다. 엄지공주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아이는 열심히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서준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불을 끄고 방에서 나왔다. 부엌에 앉아 차를 한 잔 더 우려내며 창밖을 보았다. 눈은 그쳤고 하늘은 맑아져 별이 보였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수연은 항소할 것이다. 분명히 새로운 재판, 새로운 서류, 새로운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그의 편이었다. 그리고 판사들도 그것을 볼 것이다. 아니면 수연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 자신이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미나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서준은 알 수 없었지만 희망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서준 씨 맞으신가요? 네. 제 이름은 김예나예요. 3일 전에 도로에서 뵈었어요. 동생이랑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서준은 기억해냈다.
두 여자, 고장 난 차, 비인애, 기억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 법정에 계셨다는 걸 알게 돼서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도와주신 것과 저희 아버지에게 진정한 부성애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오늘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예나가 말을 이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요. 피자를 사오셔서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사과하시면서 나쁜 아빠였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거 잘 됐네요. 서준이 겨우 말했다. 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인생을 바꾸셨어요. 서준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냥 도왔을 뿐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저희에겐 특별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 그리고 재판에서 이기신 거 축하드려요. 따님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들은 인사를 나누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들은 말을 곱씹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우연한 멈춤이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과 그들의 아버지의 운명까지 바꾼 것이다. 어쩌면 세상에는 정말로 의미라는 게 있는 걸까? 어쩌면 모든 행동은 파문이 되어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닿는 것일까? 서준은 몰랐지만 믿고 싶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삶은 평범한 궤도로 돌아왔다. 서준은 일하고 미나를 학교에서 데려오고 저녁을 짓고 놀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수연에게서도 변호사에게서도 전화는 없었다. 2주 후 법원 직인이 찍힌 공식적인 편지가 도착했다. 서준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항소 취하. 사건 종결. 서준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항소가 취하되었다. 그는 서류 준비를 도와준 노조 상담원에게 전화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항소가 취하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건 원고가 항소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아이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게 됩니다. 서준은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전부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준은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다. 부엌에 앉아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수연이 항소를 포기했다. 왜? 그는 알 수 없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태호가 얽히기 싫어했을지도, 아니면 그냥 싸우는데 지쳤을지도. 서준은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가 좋았다. 저녁에 그는 미나에게 말했다. 아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이제 정말로 아무도 널 데려갈 수 없어. 누가 원하더라도 넌 영원히 아빠랑 같이 있는 거야? 미나가 그를 껴안았다. 난 어차피 알고 있었는데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니까? 서준은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눈을 감았다. 고마워, 아가. 한 달이 지났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가 변하고 있었다. 잿빛은 초록빛으로, 차가움은 따스함으로.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서준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김진우 판사가 서 있었다. 엄격한 정장 대신 청바지와 점퍼 차림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서준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근처를 지나가다가 들러봤습니다. 방해가 안 됐다면요? 아닙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십시오. 판사가 안으로 들어와 점퍼를 벗고 부엌으로 향했다. 불쑥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어서요. 네, 잘 지냅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좋지요. 서준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따님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잘 지내요. 공부도 잘하고 잘 놀고 밝게 지냅니다. 듣기 좋군요. 미나가 방에서 빼꼼히 내다보다가 손님을 보았다. 아빠, 누구야? 응, 이분은 김진우 아저씨야. 아빠 친구. 미나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아저씨. 판사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안녕, 미나야. 내 얘기 많이 들었단다. 정말요? 무슨 얘기요? 내가 똑똑하고 착하고 아빠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미나가 미소 지었다. 네, 저 아빠 엄청 사랑해요. 아이는 다시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판사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행복한 아이군요.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박서준 씨, 그 재판 이후로 제가 변했습니다.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집에 있으려고 일부러 일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더 행복해졌습니다. 일은 줄었는데 행복은 늘었어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일깨워 주셨어요. 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판사는 딸들 이야기, 일 이야기, 경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가 일어섰다. 차 잘 마셨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판사는 점퍼를 입고 문으로 향하다가 문턱에서 멈췄다. 박서준 씨,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따님을 잘 지키십시오. 그 아이가 당신의 재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판사가 떠났다. 서준은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와 앉아 남은 차를 마셨다. 미나가 다시 달려왔다. 아빠, 아저씨는 왜 내가 아빠 재산이라고 했어? 서준이 미소 지었다. 그게 사실이니까, 아가. 너는 아빠의 가장 큰 보물이거든. 세상의 모든 돈과 자동차와 집보다 더 소중해. 미나는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아빠도 내 보물이야? 서준은 아이를 껴안았다. 아이를 품에 꼭 안은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는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부자라서도 성공해서도 아니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곁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재판이나 돈이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봄이 완연해졌다. 눈은 다 녹고 첫 꽃이 피었다. 미나는 우수한 성적으로 1학년을 마쳤다. 서준은 월급이 조금 올랐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기분 좋은 일이었다. 삶은 큰 사건 없이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때때로 서준은 그날을 떠올렸다. 비, 도로, 두 여자, 재판, 판사, 판결, 그리고 깨달았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세상이 그의 인간성을 시험했고 그가 시험을 통과하자 응답한 것이라고. 때로는 한 번의 선행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 박서준은 그것을 알았고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